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튀르키예로 대이동, 바이든 난리난 상황. 2. TSMC 파산 위기에 몰렸다. 3. 한국 결단에 폴란드 전유럽 작심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튀르키예의 깜짝 파격 제안에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던 것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려 한국 기업들에게 화끈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튀르키예는 놀라운 소식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최대 100배까지도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감한 제안에 한국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튀르키예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바이든은 당황하여 긴급히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 못한 반응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의 강력한 제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미국 대신 튀르키예로 투자를 쏟아내며 성공적인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리며 한국은 튀르키예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대신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한국에만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세를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때도 초패스트트랙 특혜를 적용하여 3년이 걸릴 일을 3달 만에 처리해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시절 199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양산에 성공한 이래 2000년에 미국 연구법인 설립에 성공, 미주 시장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고 2012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7년에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장 과감한 결단은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21년에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해서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 금액 및 생산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 원, 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10년 동안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94조 원을 포함해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셀 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 삼성 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로 2035년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6,160억 달러, 한화 약 815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로 너무나 훌륭한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배터리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815조 원 중 절반 이상이 500조 원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승리 전망이 나오자 바이든이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씌우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의 못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지율이 폭락할 대로 폭락했다. 이제 곧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표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하나 들이지 않고 미국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이든을 다시 뽑아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충격을 주려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유명한 튀르키예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보자마자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초대 규모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국이 주는 보조금의 최대 100배 규모의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발표라 더욱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38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쳐버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한국의 튀르키예의 형제의 나라답게 얼마 전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튀르키예 국민들의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해 현금과 구호 장비, 보험 혜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는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과 필요한 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특히 LG는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의 형들 고마워 라며 형제나라 고마워 형 이라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힌 텐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이 굳이 튀르키예가 아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국가들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을 구축한 폴란드의 생산시설을 늘리는 식의 투자를 했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튀르키예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작가가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애도를 표하고자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를 돌봐준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최근 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 튀르키예 군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마실 것도 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긴급구호대원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진심으로 위해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반대로 한국이 튀르키예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튀르키예는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져 최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앞으로 4년 만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상형 배터리와는 달리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폭발도 하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물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용화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껴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에 있던 TSMC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TSMC의 주요 단골인 인텔도 협력을 거부하며 TSMC가 구축한 공고한 위치가 흔들렸죠.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대만 공격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위협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요. 삼성에서는 위기에 몰린 TSMC를 인수할 계획까지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의 치열한 다툼 그 가운데 최종 승자로 거듭날 삼성전자의 놀라운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줬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M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의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 4천억 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3%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 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라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라 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집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전 세대 기술인 4나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서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TSMC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GPU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테오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2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수주받아 업체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확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을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년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상황. 기술을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을 시야에 둔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 라인이 대만에 몰려있기에 중국의 포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TS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100억 달러, 하나로 3,40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은 보복에서 예외를 두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2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멸이나 마찬가지인 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TSMC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M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M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 곳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MC가 미국 투자도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R&D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MC를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테일러시를 선택한 것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시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TSMC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TSMC에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 MOU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 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도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 의미 있는 M&A,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TSMC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예정.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 1을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갭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2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지동 화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만 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함꼼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5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Su-30과 J10111-5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후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동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현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1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U-11이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 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 위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 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 위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클을 보내고 있습니다.